한국은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G7 국가회의에서, UN 자문회의에서,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부유한 나라는 많잖아요. 맞습니다. 부자 나라, 성장률 높은 나라, 기술력 있는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부를 쌓았죠.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넓은 땅도, 국제적 특권도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묻습니다. 왜 한국이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수십조 원을 줘도 못 사는 그들이 원한 건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길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흐름을 바꾼 이야기, 그 믿기지 않는 현실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린 호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경제학 교수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 흐름을 분석해왔죠. 오늘 이야기는 최근 참석했던 G7 국제경제포럼에서 시작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의 고급 회의장에서 모든 언론은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세션이었죠. 테이블 주위에는 세계 최강 대국 대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각국의 대표들은 자료를 넘기며 계속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안에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일 대표의 말에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 해협 긴장.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세계를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나누고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의는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중석에서 토론을 지켜보며 손을 들었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제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 대국에 비하면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인들의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선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표시했더니 한반도를 중심으로 실핏줄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지난 30년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세계의 핵심 노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건 경제의 일부분 아닌가요? 다른 국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애플 아이폰의 핵심 부품 60%가 한국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셀은 LG와 삼성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인텔과 AMD의 최신 프로세서는 삼성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렇다면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세계 기술의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군사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그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한반도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작지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의 존재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는 더 충격적일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제 발표를 듣던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호프 교수, 조금 과장된 분석 아닙니까?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있고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한국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근 역사를 돌아보시죠. 작년 특정 강대국이 기술 보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사건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서방의 한 강대국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 유럽은 즉각 대응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WTO에 제소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떤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죠. 외교적 항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독일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우리는 한국의 반응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화면에 주요 도시들의 뉴스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생산 중단, 텍사스 반도체 공장 가동률 30% 급감, 실리콘밸리 기업들 부품 부족으로 신제품 출시 연기. G7 대표단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건들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원인을 찾기 위해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복잡한 공급망 다이어그램이 나타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모두 한국 기업들이었죠.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공급을 조절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모비스. 이들은 기술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생산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기술 부품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칩, 커넥터, 센서들. 이것들은 모두 한국산 핵심 소재들입니다.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차의 핵심 반도체. 이런 부품들이 없으면 첨단 제품은 작동하지 않아요. 프랑스 대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공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저 품질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라고만 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경제적 보복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용한 방어였죠. 공격적인 성명도 외교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업 방식을 조금 조정한 것뿐이에요. 저는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세 정책 발표 후 2개월간 세계 주요 첨단 기업들의 주가 하락 그래프였어요. 애플, 구글, 테슬라, 인텔. 모두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맨 아래에 작게 표시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해 있었죠. 한국은 소리 없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저 내부 기술 문제였으니까요. 일본 대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일 갈등 당시 우리가 한국을 경제보복 대상국으로 지정했을 때도 한국은 공개적인 반발보다는 자체 기술 개발로 대응했죠.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은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거인이죠.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아차렸어요. 거대한 경제 강국들의 싸움 속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부품이 어떻게 거대한 산업을 멈추게 하는지, 세계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며 손에 작은 검은색 칩을 들어올렸습니다. 지갑에 넣어도 모를 만큼 작은 부품이었죠. 이것이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을 멈춘 주범입니다. 화면에는 텅 빈 자동차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없이 멈춰있는 로봇들, 컨베이어 벨트.
한국의 어느 부품 회사가 공급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칩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었죠.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들의 공장이 연달아 멈췄습니다. 바로 이 작은 칩 하나 때문이었어요. 영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대체품은 없었나요?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없었던 건가요? 불가능했습니다. 이 칩의 설계는 한국 기업의 특허였고 생산 노하우는 기업 비밀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 배터리는 LG와 SK, 카메라 센서는 삼성. 이 부품들 없이는 최신 스마트폰은 존재할 수 없어요. 화면에는 세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들의 서버 센터도 한국산 메모리와 플래시 저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이 불가능해져요. 이어서 제가 분석한 한국 기업들의 의도적 업데이트 지연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조절하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심각한 의혹인데요. 결과 자체가 증거입니다. 보세요. 화면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였죠.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중국 기업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대부분 저가 시장이었지만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부품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저 비즈니스 전략이죠.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첨단 군사 시스템의 부품 목록이었어요.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항법 장치. 그리고 그 옆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많은 국가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부품들이죠. 일본 대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부품이 강대국의 심장을 멈춘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한국 부품 공급 중단으로 생산을 멈춘 사례였습니다. 이건 2021년 사례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죠. 그 결과는 단 하루 만에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대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 대표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의존성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국과에 좌우된다는 건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의 세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지를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저는 자리에 앉은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에서 경계로, 그리고 점차 인정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세계 자동차 산업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업체 목록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 만도, LG전자가 공급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들이죠.
자율주행 센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산입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지 깨닫고 있었죠. 화면은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혁명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포드, GM, 폭스바겐. 모든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AI 반도체와 서버 시장 자료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 독점 현황이었죠. 모든 AI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버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독점 상태예요.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메모리 역시 한국산입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바다 위의 물류는 어떻습니까? 해양 강국들이 주도하지 않나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에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세계 최대 LNG선의 80%, 초대형 유조선의 70%, 최첨단 컨테이너선의 65%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양 무역을 움직이는 배들의 대부분이 한국산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반도체 장비 분야입니다. 화면은 다시 바뀌어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상위권은 미국과 네덜란드 기업들이었지만 특수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이었죠. 세메스, 테스,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특수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 없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요.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 산업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대표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 구조가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중심에 있어요. 캐나다 대표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위치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패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 왔어요. 다만 세계가 한국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적 영향력을 넘어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감정까지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 산업만이 한국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전 세계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들 모두 한국 아이돌 공연을 보러 모인 팬들이었죠. 이것은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는 다른 영향력이죠. 감정과 문화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전 세계 시청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넷플릭스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가장 높은 몰입도와 완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죠.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도 K-팝 팬입니다. 매일 한국 아이돌 영상을 봐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한국 문화센터와 한국어 학습자 수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며 한국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군사적 압력보다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할리우드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화면에는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과 수출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문화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현지화 전략이 뛰어납니다. 각 나라의 정서와 취향에 맞게 콘텐츠를 조정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동의 한국가와 한국 간의 원전 수출 계약 체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동의 이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죠. 캐나다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라마가 원전 수출로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외교,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의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화면은 다음으로 전 세계 한류 팬 분포도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통적으로 서구 문화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한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문화 제국주의가 아닌 감정의 해방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죠. 서구 문화에 지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됩니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집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고요.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힘이군요. 그리고 이건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는 어떤 정치적 장벽도 넘어서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힘입니다.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죠. 한국은 이 게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죠.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기술 주권을 지켜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 위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블록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한국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기술 주권을 지켜왔는지 말이죠.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건설을 요구했죠. 그런데 핵심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자료 제출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였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공장은 짓되 핵심 기술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조차 거부한 거죠. 영국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나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 SK하이닉스의 적층 메모리 기술,
이것들은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그 영향이었죠. 2016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 불매 운동, 한국 문화 콘텐츠 금지, 관광객 제한. 손실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흥미롭게도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년 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국 부품을 다시 대량 구매하기 시작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모든 기업들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일본과의 갈등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어요.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죠.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한국은 18개월 만에 모든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결과가 되었죠. 화면에는 한국의 소재 국산화 성공 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적응력과 기술력이죠. 한국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토록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니 놀랍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탄탄한 기술력이 있죠. 화면에는 세계 지적재산권 출원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권에서 세계 1위였어요.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평범한 국민들조차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런 국가적 열정이 기술 주권의 토대가 되었어요.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필수 불가결한 나라의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할수록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예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워야겠군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약소국에서 오늘날의 핵심국으로 변모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반도의 옛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불과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죠. 지금의 소말리아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총, 탱크, 비행기, 심지어 군복과 총알까지요. 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였죠. 화면은 천천히 현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첨단 공장들, 그리고 최신 무기 시스템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6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와의 100억 달러 규모 계약,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 개발, UAE와의 천국 미사일 수출. 과거 모든 것을 수입했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살 길이었죠. 다음 화면에는 KF-21 전투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죠. 이것은 KF-21 보라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죠. 개발 결정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어요. 독일 대표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군사 분야만이 아니라 민간 기술에서도 비슷한 성공을 거뒀나요? 물론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 한국은 늘 최초와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LG 가전제품, 현대자동차.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모리,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전기차의 배터리. 이 모든 것이 한국산이죠. 영국 대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그동안 강국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화려한 선전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했어요. 둘째,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기술력에 기반했죠. 셋째, 한국은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이상보다는 현실,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새롭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천연자원이 없어도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해도 역사적 상처가 깊어도 올바른 전략과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화면에는 세계 각국에 배치된 한국산 무기 시스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놀라울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국산 무기가 퍼져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영향력이 이제 군사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호주는 K9 자주포를, 필리핀은 한국 경비함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첨단 무기 체계에 한국 기술이 스며들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죠. 가난했던 나라가 스스로를 변화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를 시작했을 때의 회의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각국 대표들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인정의 기색이 역력했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시스템의 핵심 노드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화면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을 잇는 삼각형 속에 한국이 중심점으로 위치해 있었죠. 21세기 세계 질서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였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를 장악한 국가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상 모든 노드가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전략적 위치에 있는 노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이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죠. 다음 화면에는 미래 산업 전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AI,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특허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AI 반도체에, SK는 양자 암호화에,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프랑스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토도 작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에요. 화면에는 세계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대비 생산성, 기술 상용화 속도 등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규모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작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국가적 합의도 쉽게 이룰 수 있죠. 영국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나 시장으로 보는 시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 체계의 중심에 있는 핵심 국가입니다. 캐나다 대표가 기록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치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한국은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 왔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중시했죠. 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는 흐름을 따르는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흐름을 만들고 방향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어요. 작은 나라가 거인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침내 지세븐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프 교수님, 오늘 발표는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발표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지도 위에 빛나는 한반도였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나라, 과거에는 변방이었지만 이제는 중심이 된 나라.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나라가 거인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언 이후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 40%, 100%까지 치솟은 관세 장벽에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경제 세계대전이다. 그 누구도 이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얼마 전 세계 경제석학들이 모인 국제경제포럼에서 딱 한 사람만이 다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있지만 딱 한 나라만은 이 혼란을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석유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원을 가진 나라. 이 나라를 우린 네 글자로 정의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국제정치 경제학 교수 맥킨 리처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진 순간 세계 경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모든 중국산 제품에 54% 관세 부과라는 선언 한마디에 세계 증시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당시 저는 제네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이 위기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독일 대표는 우리 자동차 공장 부품이 안 들어옵니다. 라고 외쳤고 일본 대표는 대체 수출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기업인은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했던 게 문제였어라고 고개를 저었죠. 모두가 해결책 없이 혼란에 빠진 그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딱 한 나라는 오히려 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포럼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만이 이 거대한 경제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스크린에 세계 무역 지도를 띄우며 선언했어요. 바다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무기로 세계의 공장을 대체할 준비가 끝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왜 멀쩡한 줄 아십니까? 회의장에 모인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더욱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답은 바다에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연간 수출 물동량의 99.6%를 바다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지도가 나타났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북쪽은 육로가 막혀 있죠. 이런 지리적 특성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귀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산이죠. 일본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도 섬나라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은 이 지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주요 항구들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을 보세요.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며 환적 기준으로는 세계 2위예요.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물동량이 증가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되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빛을 발한 겁니다. 독일 대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국 역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관세의 영향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실행해왔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인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무역을 지배합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중국도 세계적인 조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부입니다. 비상시에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죠.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각국의 항만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한국의 항만, 조선, 해운, 물류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을 보세요. 이것이 한국이 세계 무역의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자를 확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바다는 자원이고 도로이며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 바다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제 주장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표했습니다. 맥킨 교수님,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구는 우리 일본도 많아요.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우리 역시 해양국가입니다. 한국만의 특별한 점은 없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말에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내륙도 있고 바다도 있죠. 훨씬 더 큰 규모로요. 상하이항, 닝보항, 선전항. 세계 최대 항만들이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왜 한국이 특별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침착하게 두 교수의 반박을 듣고 있었어요. 리우 교수가 말을 마치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제대학의 슈미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맥킨 교수님의 분석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문제 아닌가요? 중국의 항만 규모와 처리 능력은 한국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또한 유럽의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항만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각국 대표들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맞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훌륭한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시죠. 화면에는 각국의 무역 의존도와 해상 물류 비중을 비교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그래프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은 훌륭한 항만을 가졌지만 내수 시장 규모가 크고 수출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리우 교수님, 중국은 거대한 내륙 시장이 있어 해상 무역 의존도가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슈미트 교수님, 유럽은 육로 무역이 발달해 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의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GDP의 7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고 그 무역의 99.6%가 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프랑스의 마르티네즈 교수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더 취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외부 충격에 더 약하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어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에 대비한 시스템을 더 철저히 구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각국의 항만 자동화율과 비상 대응 시스템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항만 자동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산항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차이예요. 호주 대표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만 특별하다는 건 과장 아닌가요? 우리 호주도 섬나라와 다름없고 광물 수출로 경제가 유지됩니다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광물 자원이라는 천연 자산이 있죠. 한국은 그런 자원이 거의 없어요. 대신 바다와 지정학적 위치라는 자산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한국이 우연히 이런 위치를 갖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필요에 의해 바다를 전략적 자산으로 개발했고 그 결과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계획의 결과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이제 의구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아 보였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바다 전략이 왜 계산된 구조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관심이 완전히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물류 의존도 99.6%.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 현실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인프라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부산항의 세부 지표를 보여줬어요. 부산항은 환적항으로 세계 2위입니다. 환적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서 출발한 화물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중간 기착지를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화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되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환적 시스템이 관세 전쟁과 같은 위기에 오히려 강점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무역로가 막힐 때 한국을 통한 우회로가 열리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필요성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육로 무역이 발달했고 미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이 육로를 막고 있어 해상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어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 물류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해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죠. 저는 화면을 전환해 세계 조선업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한국은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조선업 1위였습니다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렸지요. 그래도 우리도 여전히 강한 해운 국가입니다. 저는 존중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해양 국가죠. 하지만 일본의 전략과 한국의 전략은 달랐어요. 일본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지만 한국은 해양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해운업, 항만, 물류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네트워크 지도였어요. 이것을 보세요. 한국은 해상 물류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배를 만들고 그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항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도 한 나라가 그렇게 특화된 전략을 추구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다양성이 부족하면 취약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조선업, 해운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산업 모두가 해상 물류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우고 주요 해상 루트를 표시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죠.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항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브라질 대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전략을 모방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모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바다 전략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DNA에 가까워요. 해방 이후 70년 넘게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물이죠. 게다가 지리적 조건, 역사적 배경, 국민적 합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관세 전쟁 이후 각국의 해상 무역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대부분 국가들의 해상 무역량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바다 전략이 위기에 강하다는 증거예요. 한국은 바다를 위해 국가 전체를 설계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회의장은 이제 더욱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깊은 관심이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저는 청중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내륙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어요. 이제 바다가 없는 나라들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한국이 가진 해양 자산의 가치를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를 가리켰어요. 몽골을 보세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석탄, 구리, 금, 우라늄.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자원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크린에는 몽골의 수출 물류 비용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가치의 최대 60%를 물류 비용으로 지불해요. 자원은 풍부하지만 세계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종이호랑이가 된 셈이죠.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보여줬어요. 에티오피아를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없어 매년 3조 원 이상을 지불하고 지부티에 있는 항구를 빌려 쓰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수출품은 지부티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에야 세계 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에티오피아의 커피 한 봉지가 생산지에서 유럽 시장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에티오피아 커피 한 봉지의 최종 가격에서 약 40%가 물류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요. 스위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같은 내륙국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스위스는 특별한 경우죠. 금융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물류 의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위스는 라인강을 통해 북해로 연결되는 수로를 확보했고 주변국들과 특별한 통과 협정을 맺고 있어요. 사실상 간접적인 바다 접근권을 가진 셈이죠. 저는 화면을 전환해 요르단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요르단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1965년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특별한 거래를 했어요. 무려 6,0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내주는 대신 아카바만으로 가는 19km의 해안선을 얻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르단은 석유가 매장된 광활한 땅을 포기하고 단 19km의 해안선을 선택했어요. 그만큼 바다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내륙국과 해안국의 경제 발전 지표를 비교한 차트였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같은 지역, 비슷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도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23% 더 높습니다.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내륙국은 평균적으로 해안국보다 1인당 GDP가 20% 낮아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다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볼리비아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볼리비아는 19세기에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해안선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바다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저는 공감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 점입니다. 볼리비아는 지금도 국제법정에서 바다로의 접근권을 두고 칠레와 법적 분쟁 중이죠.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항만을 방문하는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들은 모두 한국의 해양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각국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해 경제적 도약을 이루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들도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을까요? 그 답을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바다 없는 나라들의 사례를 마치자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교수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맥킹 교수님,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중국은 14,5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안선 길이는 고작 2,400km에 불과하죠.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리우 교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같은 의문입니다. 일본은 29,751km의 해안선을 가진 명실상부한 해양국가입니다. 우리도 바다를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어요. 한국만 특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두 교수의 반박에 다른 참석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맞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길이가 아닙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 나라의 해안선과 항만, 인프라를 비교한 상세 데이터였습니다. 이 차이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성, 둘째는 물류 집중도, 셋째는 국가 전략의 차이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중국의 해안선을 보세요. 북쪽은 겨울에 얼어붙고 남쪽 일부는 지형이 복잡해 대형 항만 건설이 어렵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섬이 많고 지형이 복잡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제약이 있어요. 리우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상하이, 선전, 닝보 같은 세계적 항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소인 물류 집중도를 보세요. 중국의 물류는 너무 많은 항만에 분산되어 있고 내륙 운송에도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반면 한국은 부산항 하나에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어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각국 GDP 대비 해양 산업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국가 전략입니다. 한국의 GDP에서 해양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합니다. 일본은 20%, 중국은 15% 수준이에요. 한국은 국가의 거의 모든 자원을 해양 경쟁력 강화에 투입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도 일본도 섬나라로서 해양 전략을 중시해왔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전략은 육군은 독일을, 해군은 영국을 배운다는 것이었죠.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추구했어요. 반면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불가피하게 해양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바다를 계획했고 중국과 일본은 그냥 가진 겁니다. 필요에 의한 전략과 주어진 환경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우 교수와 나카무라 교수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티네즈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바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항구, 조선, 무역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세계 무역의 중심축이 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청중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과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통합 시스템에 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회의장에는 이제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어떻게 항구, 조선, 무역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저는 청중들의 기대감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통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항만과 조선소, 해운 회사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이 통합 시스템에 있습니다. 항만, 조선, 해운, 물류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죠. 이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항만 시스템을 가리켰어요.
우선 항만 인프라입니다. 부산, 인천, 울산, 광양. 이 4개 항만이 한국 해상 무역의 중추를 이룹니다. 특히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스크린에는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모습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부산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 하역 시간이 세계 평균보다 30% 이상 빠르고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요. 이것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물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독일 대표가 궁금증을 표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같은 항만도 높은 자동화율을 자랑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별함은 항만 단독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것이 조선업과 해운업과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조선업을 살펴볼까요? 스크린에는 세계 조선업 순위와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기업은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만 24,000개입니다. 한 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그 길이가 약 150km에 달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산업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조선소들이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 해상 물류의 표준을 선점하고 있는 거죠. 저는 화면을 전환해 한국의 해운 네트워크를 보여줬어요. 세 번째 요소는 글로벌 해운망입니다. HMM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해운 회사들은 전 세계 120개국, 400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관세 전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무역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머스크나 MSC 같은 세계적 해운사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한국 해운사들의 규모는 세계 최대 기업들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무역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무역진흥공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항만, 조선, 해운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 지원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진흥공사가 해외 127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이들이 유사시 대체 공급망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깊이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무기입니다. 항구, 조선, 무역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세계가 멈췄을 때도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엔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역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었나요? 그것도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거대 경제국들 사이에서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작았기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했어요. 생존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양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관세 전쟁 시기에 한국 항만의 물동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세계 대부분의 항만이 물동량 감소를 겪었을 때 부산항은 오히려 5.8%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시스템의 결과라는 증거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매우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많은 참석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의 바다 전략과 그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 경제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이제 한국의 바다 전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국가 전략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관세 전쟁, 지정학적 갈등. 이런 위기들이 반복될 것이고 어쩌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한국의 바다 전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바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였어요. 첫째, 바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 무역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을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다에 집중한 것은 북한과의 분단으로 육로가 막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의 나라가 직면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셋째,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항만이나 조선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어느 한 부분만 발전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주장의 핵심을 전달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석유는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계속했어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바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이 20세기를 지배했듯이 바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이 21세기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한국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산, 바다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장 먼저 깨달은 나라이기도 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 회의장으로 퍼져나갔어요.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맥킨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같은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질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과 똑같은 전략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국의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해양 관련 산업들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위기에 대비한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중국의 리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의심보다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군요. 나카무라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과거 해양 강국이었지만 다양한 분야로 너무 분산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집중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바다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 선두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일부는 서로 토론을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국이 한국의 바다 전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국제경제포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마자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제 의구심이 아닌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무역 대표인 한스 밀러가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맥킨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 독일은 이번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의 항만 시스템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싶습니다. 함부르크항과 부산항의 협력 가능성은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밀러의 명함을 받았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두 항만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될 겁니다. 그가 물러나자마자 미국의 대형 물류 기업 CEO인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내 새 물류 허브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태국 등을 검토했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장 이전지 1순위로 한국을 고려해 볼 만하겠군요. 존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기지가 아니라 통합 물류 시스템을 갖춘 나라니까요. 중국 관영 언론사 기자도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맥킨 교수님,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하군요. 중국도 조선 강국이지만 통합 시스템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포럼 주최 측은 급히 추가 세션을 마련했고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패널 토론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패널의 좌장으로 초청받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의심의 대상이었던 제 주장이 이제는 진지한 논의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고위 인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킨 교수님, 우리는 내륙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보니 바다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몽골,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군요. 저녁 만찬장에서는 더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해운회사 임원이 제게 와인 한 잔을 건넸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전략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운, 조선, 항만 협력 모델은 정말 놀랍군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바다를 단순한 운송로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프랑스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주최자는 제게 특별 세션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참석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네요. 포럼이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휴대폰에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들을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세계 주요 경제 매체들이 한국의 해양 전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일본 도쿄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맥킨 교수님,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의 바다 전략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도 배울 점이 많네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하버드로 돌아오는 길,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온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바다 전략을 배우고 싶어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해양 전략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계의 눈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다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제가 한 이 말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격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다를 무기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세계를 흔들었지만 한 나라를 더 높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다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나라.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바다 전략에서 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